트럼프의 당선이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유리할 것이다. 네, 요거는 또 어떤 맥락에서 하신 제가 뭐 이렇게 말씀입니까? 그 얘기 맨 처음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우리는 뭐 누구 편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그죠? 그렇죠. 그런데 네.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지금 힐러리가 이기는데 그 사람 좋아서 그러는 거냐?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뭐 좋아봤자 투표권도 없는데. 근데 그럼 누가 되는 게 좋겠어?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클린턴이 더 좋을 것 같고. 네. 왜? 지속되니까 오바마의 정책이 거긴 익숙해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트럼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한참 선거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하고 뭐 그 사람이 뭐 미군 간다, 뭐 돈 더 내라, 우리한테 조금 거부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제가 국가안보는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포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즉 자주국방의 정도가 높을수록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사람, 그러니까 뭐 동맹 가지고 흔들어댈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그 맷집이 늘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대비하게 되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그런 생각까지 했죠. 그때 이제 그건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야, 너네 그 뭐 싫으면은 핵 만들려면 만들어. 네, 한국 독자 핵 개발. 네. 근데 그 핵이라는 그거는 정말로 만들어두면 좋은 겁니다. 뭐가 좋냐? 핵을 만들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 옆에 큰 나라들하고 그 나라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거의 영원히 이제 상쇄할 수가 있어요. 네. 뭐 우리가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키신저 박사 아주 심플한 얘기죠.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했을 경우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하고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맺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거 뭐 정말 유명한 언급이고 유명한 책인데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싶다 하더라도 미국 때문에 못 한다는 게 일반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국 네가 지켜라 그러면은 뭐 허락받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북한 때문에 너무 70년 동안 이렇게 애를 먹어가지고 북한 문제가 끝나면 국가안보가 끝나는 줄 알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네, 모든 게 그냥 바로 해결될 걸로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가 끝나면 우리나라 안보 문제가 영원히 해소되느냐? 아니죠. 북한이란 나라가 없을 때 조선은 중국하고도 싸우고 일본하고도 싸우고 뭐 심지어는 프랑스랑도 전쟁하고 조그만 전쟁이지만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신미양요, 네. 프랑스 네. 뭐 옆에 있는 큰 나라들이 다 건드렸잖아요. 저는 미군 기록을 보니까 미군 최초의 전사자가 강화도에서 구한 말에 강화도에서 그렇죠. 발생한 걸로. 거기 그 미국 역사책에 보면 리틀 워 위드 코리아라고 돼 있습니다. 네. 한국과의 조그만 전쟁 해가지고 정말 뭐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그래도 한국이 그 개국을 안 하고 버틴 거죠. 그래서 미군이 돌아가니까 우리가 이겼는 줄 아는데 그 이제 상황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때 미국이 전리품으로 획득한 조선 대장기. 그 수라고 써요. 예. 그게 어디 박물관에? 그게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인가로 가 있다가 우리나라한테 이제 빌려줬답니다. 네. 연구 빌려주는 거 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장수할 때 숫자 한문으로 쓴 거, 그거를 이제 미국이 뜯어갔다가 지금 뭐 다 우방국 되고 우호국 됐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 해군사관학교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박물관에서. 이제 한국의 그러니까 준 건 아니고. 영구 임대. 영구 임대. 그러니까 준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는 어느 경우도 국가안보는 우리 힘으로 하는 포션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왜 미국 대통령 될 때마다 이렇게 그냥 덜덜 떨고. 누가 되느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그런 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아무나 되라. 우리는 둘 다 하고 다 거래할 수 있다라는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나는 미국 대통령 역사상 트럼프 이거 하나도 겁 안 나요. 언제가 제일 겁났냐? 나는 카터 때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지미 카터 때 이제 내가 대학원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그때는 그 북한이 뭐 매일 전쟁한다고 그러고 우리 그 여학생이 이거는 실화예요. 여학생이 그 영문과 여학생이 이제 그 논문 쓴 우리 대학원 때 논문 쓰는 사람들 서로 이제 방도 그 연구실 같이 쓰고 그러니까 어느 날 청바지를 사 입고 왔는데 피난 갈 일이 생길 줄 몰라서 사 입었다고 그래서 에이 농담이죠. 그랬더니 아니 정말 자기는 진심으로 그래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쟁 날 것 같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주한미군 전면 철수예요. 그건 정식 공약집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것도 제일 중요한 거로. 그리고 그 이유도 박정희가 독재니까. 근데 그러면 김정일이가 그때 김일성이죠. 네. 그때 정말 황당했습니다. 카터는 김일성 독재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했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더 옛날이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데 우리도 모르고 그 한국 전쟁이 한참일 때 우리는 이게 빨리 이겨서 통일을 해야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그때 미국 대선전에서 그 아이젠하워 정말 영웅이죠. 그 사람이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한국 전쟁을 아주 재빨리 끝내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게 우리한테는 뭐였냐? 통일은 물 건너가는 거야. 라는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한국을 황당하게 만든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트럼프가 처음도 아니고 제일 세지도 않아요. 아이젠하워는 당선자 신분으로 한국도 왔습니다. 왔었죠. 그 전투복 입고 와가지고 전선 시찰도 하고 자기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을 가겠다. 빨리 전쟁 끝내러. 바로 그렇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왔죠. 휴전 협상에서 그렇죠. 유엔군 측이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끝낸다는 전제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참 그거 막느라고. 통일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때는 통일이 눈앞에 뭐 전쟁을 했으니까 이제 끝까지 간다 했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때는 그 휴전 반대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젊은 중고등학생들이 나와서 휴전 반대 데모도 하고. 물론 그 관제 데모의 성격이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때는 통일이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기회가 왔던데.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에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이 거부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저는 아마 카터가 제일 한국 국민을 정말 그때는 우리가 돈도 없고 가난한 나라고 그럴 때 정말 오로지 미국한테만 그 국가안보를 의존하는데 정말 그때는 국방비도 의존했습니다. 미국이 주는 돈이 우리 국방비예요. 그럴 때 밑도 끝도 없이 빼겠다고 그러니 완전히 공포에 질리는 것이죠. 근데 지금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왜? 우리가 그만큼 커졌으니까. 실력이 생겼고 그리고 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또 꾸려나가지 못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차라리 미국이 우리 앞으로 100년 도와주진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그 디펜던시, 의존도를 줄이는데 의존도를 줄이라 그러면 다른 돈이 많으니까 아예 미국이 있는데 해가지고 그럴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거 많죠. 그건 미국이 해주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우리나라 공군 해군은 그러죠. 육군이 그 공군 해군은 미군이 해준다고 해서 못 크고 있다고. 바로 그런 측면을 다 고려했을 때 트럼프가 되더라도 차라리 장기적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도 추스릴 시간도 되고 지금 핵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핵 만들려고 그러면 만드는 거죠. 지금 공군 해군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해군 일각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 만들어야 된다. 항공모함 만들어서 대양 해군으로 가야 된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대양 해군에 찬성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찬성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성격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대륙의 한 귀퉁이에 붙어 있는 반도 국가였는데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성격은 해양 국가, 산업 국가입니다. 무역 국가, 장사해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장사해서 먹고 사는 나라의 기본군 세력은 해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국처럼 전 세계를 다 그건 아니고 적어도 우리 배가 멀리 나가서 사고 났을 때 재빠르게 가서 한 척이라도 가서 이런 거 할 만큼
그런 원해 능력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그 평소에 그 주장하는 지론입니다. 아덴만의 작전 이런 거 할 아덴만의 필요가 작전 있을 지금 때는 갔죠. 네. 가갖고 우리 그 뭐냐 석희균 선장 뭐 사모 주올료 잡은 거그저 해적 제압하고 잡은 거는 그 뭐 역사에 세계 해적사에 남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뭐 우리 그거 할 수 있는 능력 지금 사실은 이 세계 바다를 미국이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맘 놓고 장사하러 다니는 겁니다. 한국은. 근데 미국이 어느 날 야, 내 피곤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미국 없으면 바다가 뭐 그럼 시끄러워질까? 그럼 해적이 나옵니다. 해적. 그렇죠. 해적이 나와서 이제 해군이 약한 나라 상선은 그냥 돈 뜯기기 십상이죠. 지금은 미국이 해적을 자기가 제압해 주는 거거든요. 전 세계 바다에서. 한국 항공모함 전 세계적으로 항공모함 갖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몇 나라가 있는데 뭐 태국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거는 이제 비행기 떴다 내렸다는 항공모함이라고 하긴 그렇고 경항모까지 쳐서 이제 네. 경항모까지 낮추면은 뭐 이제 몇 나라가 되는데 일본도 뭐 이 항공모함에 해당되는 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분류하는 학자들마다 그걸 항공모함으로 쳐야 된다 안 쳐야 된다가 다 다른데 일본의 그 오스미라는 거는 거의 지금 근데 이제 보통 그 저게 뜨죠. 수직 이착륙기, 네. 그 헬리콥터 이런 거. 그런데 이제 미국처럼 그런 이 통 쏴주는 겁니다. 그런 거 만들려면 뭐 우리는 좀 멀지만은 그래도 뭐 그냥 그 수직 이착륙기 정도를 할 수 있는 거가 있으면은 뭐 작전할 때 훨씬 좋아지겠죠. 경항모는 그렇죠. 건조할 그렇죠. 필요가 있다. 네. 아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태평양 바다를 뭐 언제까지 다 지켜줄 건 아닙니다. 지금도 같이 순양하자는 것은 너희도 역할을 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내일 모레 항공모함을 만들자는 뜻은 아니고 그쪽으로 지향 방향은 글로 둬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핵추진 잠수함도 이제 그거 이제 그 북한이 골치 아프게 굴어서 그런 거예요. 북한이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만드는데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사드로도 못 먹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서 견제하고 지키고 있다 잡으려면은 오랫동안 물에 있었고 뭐 빨리 가야 되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은 아무래도 핵잠수함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100% 지지를 하지 않는 거가 핵잠수함은 우리가 핵미사일을 쏘는 그런 플랫폼으로 쓸 때 의미가 더 있는 것이지. 네. 적의 그 미사일 싣고 다니는 잠수함 따라다니는 거는 좀 너무 이렇게 그 임무가 좀 슬퍼지는 과잉 장비가 되는 거군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크리스토퍼 힐 주미 대사도 했고 육자회담 미국 대표였고 대표적인 유화론자였는데 발언이 그 사람 강경해졌습니다. 그 크리스토퍼 힐 대사가 이제 트럼프 당선되기 전 얘기죠. 그때 북한은 곧 붕괴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대화로 해야 된다는 사람이 붕괴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화 뭐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는 뭐 그런 얘기겠죠. 근데 요번에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그 트럼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외교 정책의 특징을 그 논한 아주 그 상당히 그 사람 시니어 디플로맷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 고위급 외교관인데 말 너무 재밌게 했어요. 트럼프는 북한을 선제 공격하겠다고 훨씬 쉽게 훨씬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언부터 행동까지가 되게 짧을 그렇죠. 거다. 네, 그러니까 퀵하고 이지라는 말이 들어가요. 빨리 그리고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앞뒤 많이 따지지 않는 겁니다. 저거 어느 날. 그래서 지금 저는 당분간 북한이 자제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자제할 거예요. 그 뭐 성질 급한 사람 대통령 되는데 뭐 그야말로 immediately die. 그거 뭐 앞에서 곧바로 까불 죽을 수 있으니까. 네. 그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면에서 완전 미친 나라는 아닙니다. 완전 미친다고 하면 분석 자체가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이때는 도발하지 않을 거다라든가 이런 네. 거는 이제 그 뭐 따지는 거죠. 국제 정치학자들은 북한이 세 가지 전략을 써왔다. 하나는 군비 증강에 이 말하자면 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듯한 네. 그렇죠. 뭐 호전적으로 보이는 것. 두 번째는 불쌍하게 보이는 것. 네, 국제사회의 원조를 이끌어내는 그러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미치광이로 그렇죠. 보이는 것. 그러니까 북한이 그 행동을 하는 거가 뭐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거지 미치광이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뭐 그래서 그 세계 역사에 그 1994년인가 그 제네바에서 94년 맞습니다. 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미북 핵 합의. 네. 그거는 세계 역사상 약소국의 강대국을 제압한 아주 유명한 협상 사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때 갈루치가 말이죠. 갈루치. 요번에 그 인도네시아 왔던 사람인데 갈루치가 그 강석주랑 만나면은 그냥 한 10시간씩 이제 대화를 하고 나서 네. 갈루치는 땀을 찔찔 흘리고 나옵니다. 근데 강석주는 점잖게 나오는 거예요. 뭐 피곤하지도 않은 척하고. 그 나중에 그 협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갈루치가 그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북한을 위해서는 정말로 애국자들이다라고 그 얘기를 칭찬을 해줬습니다. 바로 그만큼 그 북한이 협상 능력이 탁월한 거고 그 미국의 이제 6.25 때 3년 거의 한 3년 걸렸죠. 그 협상하는 기간이 그거를 계속 협상하던 그 터너 제독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국내도 번역본이 나왔습니다만 절판됐습니다. 얻기 아주 힘들죠. 네. 거기에 무슨 말이냐면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 그거 아주 결정적 1페이지 첫 번째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도 그 다음 장인가에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식으로 협상에 나설 때는 자기들이 힘에서 밀린다는 걸 밀리다는 거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트럼프도 공부해야 돼요. 트럼프의 협상 이론. 아트 오브 더 딜. 아웃 오브 더 딜이 협상의 기술. 그게 우리나라에도 1988년에 번역판이 나왔습니다. 네. 1988년에 나오고 혹시 그거 봤어요? 그 1988년에 처음 그 책이 나왔을 때 김영사라는 출판사에서 찍었는데 지금도 있죠. 근데 광고 문구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광고 문구가 미국에서 대통령감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그렇죠. 트럼프의 뭐 차세대 미국 대통령감이라는 그 글자가 들어있어요. 네. 그 흑백으로 된 그 선전 광고인데 그 트럼프 사진이 나와 있고 아이오콕한가 그래. 그 사람 이후에 가장 그 유능한 경영인 해놓고 미국 대통령감으로 뭐 거론되는 1순위까지 썼는데 그런 기회가 나요. 하여간 그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3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거의 1988년에도 그 얘기가 돌던 그 요번에 그 한겨레 신문 그게 창간 호랍디다. 거기에 광고 나온 거를 네. 거기에 이제 김영사가 이 책을 광고했는데 그 광고 문구에 차기 미국의 대통령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한겨레 신문 창간호에 실린 그 광고로군요. 88년 5월 15일이랍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신문에서 봤는데 맞아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 원판을 네. 이제 캡처를 했는데 그 사람 젊었을 때 얼굴 그 똑같이 다 나온 거예요. 트럼프가 그렇다면 공산주의자 전체주의자들과도 대화를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는 그 문제인데 어떤 협상의 도사라고 자기가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자기는 항상 이긴다. 그래서 나는 요번에 그 트럼프가 그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 이제 45명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만 70세. 만 70세니까. 네.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위인하려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는
자기는 지지 않는다라고 지는 얘기했거든. 싸움은 하지- 지는 싸움은 하지 않는다 그러놓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기다린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때가 올 때를 그렇죠. 기다린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 많아서가 아니라 네. 좀 더 기다리고 내가 할 때를 찾자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우리 뭐 장 박사가 그때 그 사람은 천재광대라고 그랬는데 뭐 그대로 증명이 됐잖아요. 천재광대라고. 그 사람이 한 거는 광대였다. 그 요번 선거에 그게 앵거라고 그랬잖아요. 분노. 네. 그 사람은 분노한 사람처럼 행동을 한 겁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매우 의도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공개 방송 그때 얘기 우리 잠깐 했을 네. 거예요. 그 얘기. 공개 방송 이후에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자세하게 네,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그거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면 일본군이 다시 오고 우리가 일본한테 또 깔리는 그런 그 옛날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그게 미국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미일 삼국이라는. 그래서 일본군이 옛날처럼 점령군으로 한국에 올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왜 해야 되는 거는 일본의 협력을 받지 않고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아 명쾌하네요. 그렇죠. 네. 답이 그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쟁 났다 칩시다. 일본이 중립시키면 미국이 전쟁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물자로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로지스틱스라는 거 전쟁 군인들이 밥 안 먹고 싸우는 거 아니고 기름 없이 싸우는 거 아니고 네. 총알 없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배후 기지가 일본이거든요. 후방 병참 그렇죠. 기지. 그렇죠. 네. 후방 병창 기지고 미군 같은 경우도 특히 그렇습니다. 뭐 하다 보면 탱크 고장 나고 비행기 고장 나고 그거를 미국에서 가서 고쳐오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고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한반도 유사시에 제일 먼저 투입될 부대가 오키나와에 있는 그렇죠. 미국 해병대네요. 그러니까 6.25 때는 일본에 있는 부대가 제일 먼저 한국 온 겁니다. 일본에 있는 미군 부대가 온 거거든요. 그 스미스 부대라는 게 전부 다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메가더의 부대들이. 그래서 일본과의 협력이 없이 우리가 그 한반도에 그러니까 물론 전쟁이 안 나면 최고죠. 근데 전쟁이 났을 경우에 일본과의 협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전쟁을 수행하기가 너무나도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승리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뭐 네. 불가능하다고 그러긴 안 되지만은 훨씬 무지하게 힘이 어렵겠죠. 든다. 네. 아주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인식이 일본은 영원한 적이다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국제적인 그게 없어요. 옛날에는 적이지. 우리는 아주 진짜 못살게군 아주 고약한 적인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럼 이제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 군사정보 교류 교류 협정. 협정을 맺을 이유가 확실합니다. 일본은 어떤 게 이익인가요? 일본은 지금 미국이라는 그 틀에서 일본은 자기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원죄가 있어서 미국하고 독립하면은 즉각 그 군국이 되죠. 그 규모가 있고, 네. 그 중국으로부터 엄청 견제받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동맹을 빼면은 일본 군사력은 우리의 잠재 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미국이라는 그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잠재적이 아닌 거고 우리가 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군사력이죠.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 100% 홀로 싸우는 거가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 그걸 직접 중국 더하기 북한까지라는 그 공식이 노골적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지를 받는 북한이라는 이 힘을 우리가 극복하기에는 한국과 미국 더하기 일본까지 있으면 확실하게 극복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 일본이 우리 편으로 오면은 보다 분명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안보 일본도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그 골치 아픈 나라가 이제 옆에 있는 것보다는 그게 해소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옛날에 그 파워 폴리틱스가 적용되지 않는 그 논리가 최근에 생긴 거가 민주주의 정치론입니다. 네. 데모크라틱 피스, 그러니까 민주적 평화. 한국하고 한반도가 다 민주국가가 됐을 때 일본은 한국을 그렇게 누려할 필요는 없어요. 민주국가 사이에 전쟁을 한 경우는 없다라고 지금 나오거든요. 저희는 그런 말도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중국이 정말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됐다 그러면 조금 무섭지 않아요. 중국이 민주주의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니까 캐나다가 미국을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멕시코도 미국 안 무서워하고 왜? 민주주의니까. 국경이 그렇게 그렇게 긴데도 불구하고. 아유 그거 뭐 옛날 제국주의 시대라면 멕시코는 덜덜 떨면서 살아야죠. 근데 미국이라는 그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그거 국가안보의 위협이 아니죠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도 정말 민주주의가 되었다 그러면은 국가안보의 위협이 안 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럼 중국이 어느 날 민주주의가 될 거냐 했을 때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이 정도 사이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주를 할 수가 없어요. 가버넌스가 불가능하다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이 민주화를 정말로 하면은 티베트가 독립하겠다고 그럴 겁니다. 위구르도 독립하겠다고 그러고 잘못하면은 저쪽 광동성도 나가겠다고 그러고 네. 이거를 엮어쥐고 있기 위해서는 독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은 적정 규모보다 큰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 시진핑 모택동 이후에 가장 센 독재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돈 벌고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그 인터넷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다고 모택동 때처럼 문화혁명하고 철저한 쇄국 정책을 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시대는 넘었죠. 네. 그러니까 중국도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 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해야 되고 국민소득은 어느 이상 불었는데 이거를 그냥 계속 누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풀자니 독립하겠다고 그러는 나라들 나타나는 거고 이런 거를 그래서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그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중국이 하나로 뭉치기에는 너무나 크고 복잡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 점은 좀 급격하게 변화할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제 일단은 그 FTA 쪽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 당선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백인 노동자들, 분노한 사람들, 자동차 공장들 뭐 이런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아마도 그 시비를 걸고 들어올 것 같아요. FTA는 뭐 두 나라 다 좋은 건데 이제 거기서도 국제정치 이론이 또 나옵니다. 두 나라가 다 좋으니까 그 전부 다 넌제로섬인데 국가들은 누가 더 많이 먹었냐 가지고서도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왜 너는 많이 먹고 나는 조금 먹냐? 나도 이익을 본 건 사실인데 네가 많이 받잖아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손해 봐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FTA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재협상하자고 나올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뭐 중국 같은데 이제 뭐 너네 관세 45%를 뭐 하겠다는 그거 뭐 거의 협박이죠. 그래서 중국한테는 근데 중국한테 미국이 그렇게 이 관세 뭐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걸면은 중국의 수출이 잘 안 되면은 우리 수출도 안 된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 중국에 만들어 파는 수출 품목의 원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뭐 팔면 우리 걸 또 안 사가는 그 이제 완제품 되기 전에 그 반제품들 네. 이런 거 해서 그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 조정기가 필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인데 결국 한국도 수출선을 다변화하거나 국내 소비량을 내수 시장, 늘리거나 네. 내수량을 늘리거나 소비량을 늘리거나 네. 그런 방법을 써야 되겠죠. 지금 미국 같은 데에는 그 GDP의 1~2%가 그 수출 수입인데 수출이 7%, 8% 되고 수입이 13, 1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팔아먹는 나라가 아니에요. GDP의 7%가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수입 수출이 GDP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일본은 수입이 더 조금이고 수출이 더 많죠. 네. 무역 흑자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과 미국은 대표적인 무역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무역 의존도가 한 0.2쯤 나오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1이라고 우리 뭐 여러 번 네. 얘기했지만은 저 너무 크죠. 너무 크고 중국같이 큰 규모의 나라가 0.5가 넘습니다. 그것도 이제 너무 그 외세 의존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의해서 국가 경제가 단숨에 불안하게 네, 그러면 갈 뭐 수도 조그만 나라는 한꺼번에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일단은 고립으로 갑니다. 경제적으로. 왜 그거는 그거는 정말 눈에 보이는 공약이에요. 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갈 텐데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도 뭐 분명히 그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해야 됩니다. 제일 안전한 거는 오늘도 우리 세미나 하고 그럴 때 지금 트럼프 때문에 그냥 곳곳에 학자들 모여서 하는데 뭐 도무지 예측이 안 된다 그러는데 예측이 안 될 땐 최악을 예측하면 됩니다. 아 최악을 상정하고 그렇죠. 대비를 하면 된다. 그게 이제 언제든지 네. 제일 안전한 것이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갈 수 있겠구나 하고 대비하면은 그러면은 뭐 그냥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 최상을 생각하면은 그 답답한데 아유 뭐 우리는 여기부터 그러니까 본질부터 우리는 대비를 하는 거야. 그게 제일 안전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전략론의 기본이 그겁니다. 네. 트럼프의 당선을 거의 유일하게 예측을 하신 분이 이춘근 박사신데요. 아니 보니까 많더라고요. 아 많죠. 많은 게 맞습니까? 아니라 이제 내가 더러 계시군요. 제가 아는 장군님이 네. 그 자기 여기 미군들하고 얘기했는데 다 트럼프였어. 자기도 트럼프라고 예측을 했었대요. 아 근데 예측한 거하고 아예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네, 얘기하거나 하고는 또 이게 글을 쓰거나 그러지는 그건 않았죠. 살짝 다른 문제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충근 박사님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대한민국이 부대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상당히 좋아질 거다. 일반적인 예측과는 다른 예측을 한 번 더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충근 박사님의 예측이 훨씬 더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그 미래를 그려보는 거는 정답이 안 나오더라도 그 논리의 과정이 맞으면 맞는 거로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정치학 그 이론을 보니까 이렇게 맞춰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수학 시험 정답이 틀렸어도 과정이 다 맞으면 점수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은 그리고 학문이라는 거는 학문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를 위해서 합니다. 1. 현상을 잘 묘사하기 위하여 네. 이 사건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묘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그 일이 일어났냐 설명. 그리고 정말 이거가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은데 이건 예측입니다. 네. 그래서 현상을 그리고 영어로는 describe, 그다음에 explain, predict. 네. 이 세 가지가 다 되면은 뭐 이거는 전쟁도 안 나고 다 평화가 유지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학자들의 정확한 예측은 때로는 한 국가와 사회가 지불해야 할 수습 비용을 낮추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충근 박사님의 트럼프 당선 이후의 예측 어디까지 맞아떨어지는지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